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아니 정치적 이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기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나 연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게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번창한다. 낭만적인 사랑과 지위에 관련된 사랑은 다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성적인 관련이 없고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낭만적 사랑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로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게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이를 전달하는데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1차적이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가 있다. 병사나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극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궁핍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가 주는 유익은 물질적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자들 가운데는 5세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모으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의 창조는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려 할 때에만 그들의 노력이 이상해 보일 뿐이다. 그들은 돈만큼이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추구한다. 탐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존엄은 거의 모두가 갈망한다. 만일 미래 사회가 조그만 플라스틱 원반을 모으는 대가로 사랑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인한 열렬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필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 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에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게 문제야.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에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처박혀 있을 때나 다름없이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은 두 가지 커다란 사랑 이야기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즉 성적인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지도도 잘 그려져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기발한 행동은 음악과 문학의 주 재료를 이룬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기념된다. 두 번째 이야기, 즉 세상이 주는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다. 세상이 주는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입에 올린다 해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만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랑은 질투심이 많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의 관심사를 가진다. 아니면 높은 지위의 추구는 경제적 의미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높은 지위의 추구.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강렬하며 또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복잡하고 중요하고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도 첫 번째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여기에도 가슴 아픈 상처가 있으니 이것은 세상이 이름 없는 사랑으로 치부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체념에 젖은 멍한 표정이 증언하고 있다. 사랑의 중요성.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난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고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시를 당하면 왜 우리는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거워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남들의 반응에 좌우되진 않을 것이다. 무시를 당하든 주목을 받든 칭찬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엉터리로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가 못났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바보라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익살맞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증거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태도. 무시를 당하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쳐들어 미소나 칭찬과 마주치면 어느새 역전이 이루어진다. 혹시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이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해졌는다.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한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일용품, 즉 사랑을 얻는 열쇠다. 사랑이 없으면 우린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무시의 결과 다른 사람의 태도, 너는 실패자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 우둔하다. 난 망신거리다. 이름 없는 사람이다. 바보다. 똑똑하다. 환영받는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사랑의 결과 다른 사람의 태도, 머리가 좋다. 중요하다. 성공한다. 난 망신거리다. 바보다. 속물근성. 어렸을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조건적인 애정을 얻을 수 있다. 식사를 하다가 트림을 할 수도 있고 목청껏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돈을 못 벌어도 되고 중요한 친구가 없어도 된다. 그래도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들의 행동은 지위에 대한 우리의 불안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어떤 친구나 연인은 우리가 파산을 하거나 수모를 당해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가끔은 그 말을 믿어볼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속물들의 매우 조건적인 관심이다. 속물근성, 스노버리. 속물근성이라는 말은 영국에서 1820년대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많은 대학의 시험 명단에서 일반 학생을 귀족자제와 구별하기 위해 이름 옆에 이것을 줄 스놉이다. 즉 자기가 없다고 적어놓은 관례에서 나왔다. 자기가 없다. 이 말은 처음에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가리켰으나 곧 근대적인 의미, 즉 거의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상대방에게 높은 지위가 없으면 불쾌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는 것, 즉 그 사람의 조롱받아 마땅한 매우 유감스러운 차별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그 말을 사용한다는 것 또한 분명해졌다. 그 문제에 대한 선구적 작업인 속물에 관한 책에서 윌리엄 세커리는 25년간 속물이 영국의 철도처럼 퍼져나갔으며 이제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어디를 가나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말 새로웠던 것은 속물근성이 아니라 속물들의 그런 전통적인 차별 행위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적어도 세커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열게 된 병든 정신이었다. 그 이후 노골적으로 사회적 또는 문화적 편견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 즉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이나 음악이나 와인이 다른 것보다 분명하게 낫다고 말하는 문화적 편견, 낫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을 속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문화적 편견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혔다는 게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속물이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면 속물이란 하나의 가치 척도를 지나치게 떠버리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 또는 무엇을 존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 속물근성의 의미를 좁혀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자면 속물근성은 귀족 계급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지만 귀족이 사회의 정점에 올라서 있던 시기에 그러한 장소에서 처음으로 이런 태도가 언어로 포착되었기 때문에 귀족 계급에 대한 관심. 그렇다고 해서 속물근성을 사냥이나 신사클럽에 대한 열망과 동일시하게 되면 그 현상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힘들다. 속물은 시대에 따라 군인, 스파르타, 주교, 로마, 신, 바이마르, 농민, 중국 등 여러 특정한 집단에 영합했다. 속물의 1차적 관심은 권력이며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식간에 속물의 존경 대상도 바뀌기 때문이다. 권력. 속물 집단은 분노를 일으키거나 좌절감을 안겨준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지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노를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오디세우스의 책략과 깨가 있다 해도 우리의 자질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표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존재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면 때문에 괴로운 것인지도 모른다. 어른끼리 하는 사랑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형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력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했다. 아기는 물론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세속적인 보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아기는 그냥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즉 발가벗겨진 상태의 정체성으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것이다. 아기는 그 통제할 수 없는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애정은 성취와 관련을 맺기 시작한다. 예의를 지킨다든가 학교나 다른 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다든가 계급이나 명성을 얻는 일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훌륭한 행동으로 남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근저에 깔린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부엌 바닥에 집짓기 블록을 늘어놓기만 해도 부드럽고 통통한 몸을 뒤치며 믿음이 담긴 눈으로 말똥말똥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었던 그 관대하고 무차별적인 사랑을 다시 붙잡고 싶기 때문이다. 멍청한 아청꾼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당신을 사귄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밑바닥에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나의 권력이나 명성 때문에 점심에 초대한다면 그것은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다. 또 초대한 사람의 태도가 곧 바뀔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다. 권력이나 명성은 우리 자아의 진정한 알맹이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고 영향력이 줄어들어도 우리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며 어린 시절에 자리 잡은 애정 욕구 또한 조금도 줄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아청꾼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대의 지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을 암시해야만 한다. 그래서 의리의리한 차 신문에 등장한 모습 회사의 임원직위는 자신의 깊고 순수한 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소들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청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그의 빤지르르한 표면 밑에서 변덕스러움을 감지하고 속물의 무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운이 좋아 잠시 아슬아슬하게 손에 쥐고 있는 지위가 본질적 자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속물은 명성과 업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누구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삼는 것이 좋을지 잽싸게 재평가해보곤 했는데 때로는 이것이 희비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19세기 말 파리의 어느 안개 낀 저녁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부르주아 내레이터는 귀족 친구인 생루 후작과 저녁을 먹으러 비싼 식당으로 간다. 나레이터는 일찍 도착하고 생루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자 식당 직원들은 나레이터의 익숙치 않은 이름과 초라한 외투를 보고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심을 쓰는 채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탁자로 안내하고 나서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느릿느릿 가져다 준다. 그러나 15분 뒤에 후작이 도착하여 나레이터가 그의 친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순식간에 직원들 눈에 나레이터의 가치가 바뀐다.
후작. 후작이 도착하여 나레이트가 그의 친구. 직원들도 나레이트에 갔지. 부르주아 나레이터. 지배인이 그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차림표를 펼치더니 화려한 동작을 섞어가며 특별 요리를 외우고 옷을 칭찬한다. 게다가 이런 예우가 귀족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막으려는 듯 이따금씩 개인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작은 미소를 슬쩍 흘리기도 한다. 내레이터가 빵을 좀 달라고 하자 지배인은 뒤꿈치를 부딪혀 딱 소리를 내며 소리친다. 알겠습니다, 남장님. 나는 남작이 아닌데요. 나는 불어.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백장님. 다시 일을 제기하고 싶진 않았다. 그래 봐야 내가 후작지로 올라가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변이 눈앞의 상대에게 만족을 준다 해도 그 밑에 깔린 역학은 냉혹하다. 물론 지배인은 그 속물적인 가치 체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저 냉혹한 틀 내에서 상대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우리 대신 우리 영혼의 고귀함을 이야기해줄 생루 후작이나 신데렐라의 왕자님을 만날 기회는 사실 거의 없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 싸늘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그냥 식사를 마치게 된다. 신문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속물은 독립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데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갈망한다. 속물은 독립적 판단이 없다는 거지. 따라서 언론의 분위기가 그들의 사고를 결정해 버리는데 그 수준은 위험할 정도다. 속물이 많은 사회에서는 언론이 파워를 갖게 되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세커리는 영국인이 높은 지위와 귀족 계급에 매달리는 원인이 궁극적으로 신문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치, 신문. 속물이 많으면 신물이 세지는 거야. 신문은 매일 자기가 있는 사람과 유명한 사람이 존엄한 존재라고 역설하는데 이는 결국 자기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역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세커리가 특히 걱정했던 것은 신문의 궁전난으로 여기에는 정중한 태도로 상류 사회 사람들의 파티, 휴가, 생일, 죽음을 다루었다. 이거 너무 재밌네. 속물에 관한 책이 출간된 달인 1848년 10월의 며칠간 모닝포스트의 궁전난을 보면 부러움경이 부러움홀에서 사냥 파티를 열었다. 라는 기사 모두 많이 잡았다. 애그니스 더프 여사가 에든버러에서 출산할 날이 다가왔고 조지 페이큰햄이 버글리경과 결혼했다는 기사. 신부는 레이스 주름과 주름 장식과 코르사주 몽탕을 갖춘 우아한 하얀 세틴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가 어여뻐 보였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다 등이 눈에 띈다. 이런 가짜는 기사들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속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커리 말한다. 속물군성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신문을 타도하라. 세커리의 생각대로 신문들이 애그니스 여사와 그 후계자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대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더 초점을 맞추어만 준다면 지위에 대한 불만 또한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는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다 보면 결국 두려움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두려움.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확신을 갖는 거, 그렇지?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갖는 이게 속물이 안 되는 방법이야. 남들을 경시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오만 뒤에는 공포가 숨어 있다, 그렇지? 오만 뒤에는 공포. 괴로운 열등감, 이 부분이 참 좋아. 자신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남들을 경시하는 일을 소일거리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물들이 경시도 많이 하는 거지. 오만 뒤에는 공포. 괴로운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남에게 당신은 나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느낌을 심어주려고 기를 쓴다. 그러니까 짖는 개는 물지 않는 거지. 두려우면 세대를 따라 전해진다. 세대. 모든 학대행위에 적용되는 패턴이지만 속물도 속물을 낳는다. 나이 든 세대는 낮은 계급에 속하는 것이고 재앙이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준다.
자신의 후손이 낮은 지위, 자신의 낮은 지위와 남들의 낮은 지위가 곧 무가치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고 또 높은 지위가 곧 훌륭한 존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감정적 토대를 박탈해버리는 것이다. 스파이서 윌콕스 집안 사람들이 가네요. 엄마. 1892년 펀치에 실린 만화에서 봄날 아침에 하이드 파크를 걷던 딸은 어린이에게 소리친다. 우리야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안 되지 얘야. 어머니가 대답한다. 우리야 살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들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일 뿐이란다. 엄마가 이런 발언을 통해 드러낸 자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그녀가 스파이서 윌콕스 집안 사람들에게 앞으로 좀 더 원숙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시작된 속물근성의 순환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속물적 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기도 힘들다. 이 병은 애초에 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속물근성. 젊은 시절에 속물근성에 붕괴했다고 해서 그 뒤에 스스로 속물이 되어가지 말란 법도 없다. 거만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이다. 무시하는 사람의 관심. 어떤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싫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두드러지는 집단의 속물근성은 모든 사람을 사회적 야심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야심.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야심을 못마땅히 하다가도 어느새 그것이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확실한 수단인 양 쫓아다니게 된다. 그런 행동은 두려움에서 존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존엄에 대한 욕망. 어쩌면 경멸하기보다는 슬퍼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지위의 상징들을 다급하게 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즉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팔고 다니거나 호사스러운 장식물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는 천박한 가구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 다수는 런던의 잭슨 앤 그라이엄이라는 회사의 작품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가장 화려한 가구는 가지를 잘라낸 떡갈나무를 깎아 만든 장으로 이 장은 포도를 따는 소년들의 여상주 둘 조각한 벽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장의 핵심은 높이가 60cm에 이르는 금박을 입힌 웅장한 황소다. 그러나 이런 물건을 산 사람을 조롱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종류의 가구를 만들고 소비한 큰 맥락을 살피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가구를 산 사람을 비웃기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식을 구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상황을 조성한 것이 그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화려한 장식을 과시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 사실 사치품의 역사는 탐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감정적 상처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 역사는 남들의 경멸의 압박감을 느껴 자신에게도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텅 빈 선반에 엄청난 것들을 전시하려 했던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기 때문이다.